막연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주택이 2개인데 네. 다주택 중과 아니야? 오늘 계속 얘기할 게 그거잖아요. 중과 대상인데 가만히 있다가 중과 이 다음에 중과세가 맞을까봐 두려운 분들이 있고요. 중과 대상이 아닌데 급하게 팔다가 괜히 또 손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5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중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준 거 아니니까. 결국 한 1억 3천만 원을 법령을 잘 몰라서 결국 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1억 3천이 줄어든다. 이게 좀 안타깝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세금 아는 형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전 국세청에서 또 22년 근무하신 염지훈 세무사님을 모시고 다주택자 절세부터 요즘 가장 이슈인 세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아주 그냥 세금 관련해서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많아서 오늘 세무사님한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요즘에 세무사 사무실이 막 되게 막 부족부족하다 이런 제가 소문은 들었거든요. 네. 뭐 다양한 분들이 상담하러 오실 것 같은데 어떤 거 가지고 가장 많이들 오시나요? 아무래도 다주택 중과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네. 내가 다주택 중과 대상 아니야?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많아지는 거야? 이제 이런 질문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팔리지가 않고 안 팔고 버티자니까 훗날 있을 종부세 또 네. 양도세 중과 얘기 들어보니까 매독이 더 많아지는 거를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 또 증여하려고 하니까 증여세도 많이 나온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난감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네. 아예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모르지는 않으세요. 모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않기 한다는 때문에 거는 아는데 아니까 두려운 거죠. 계산을 정확하게 못하시고 좀 이따 이제 오늘 네. 우리가 다주택 중과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정확하게 아는 거 그거 쉬운 네.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다. 막연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주택이 2개인데 네. 다주택 중과 아니야? 오늘 계속 얘기할 게 그거잖아요. 중과 대상인데 가만히 있다가 중과 이 다음에 중과세가 맞을까봐 두려운 분들이 있고요. 중과 대상이 아닌데 급하게 팔다가 괜히 또 손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이제 뭐 세금 체계가 또 워낙 또 복잡하고 또 다양한 세금이 막 중첩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분들이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나? 나는 좀 그래서 세무사 분들도 이게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중과세를 적용할 때의 세금과 네.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의 세금을 이제 한번 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판다면 예를 들면 2억 원대다. 5월 10일 이후에 판다. 그러면 최대 뭐 3억, 4억 이상 세금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2억이 뭐 6억으로 되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2억대가 5억이 되고 6억이 되고 어떻게? 하루 차이로. 그렇죠. 5월 9일에서 5월 네. 11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20억이 아니라 18억에라도 팔자. 차라리 팔자. 네. 세금은 아낄 수 있지 않냐. 20억짜리를 18억에 팔면 2억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세금보다 세금은 줄어드니까 차라리 중과를 안 받고 2억을 싸게 팔면 2억, 3억을 오히려 버는 희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안 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팔 것 같긴 한데 뭐 내년에 팔까 내후년에 팔까 고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5월 9일까지 허가만 받아도 된다고 열어줬으니 맞습니다. 네. 아직 그래도 한 열흘 정도는 시간이 남은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 시장에 지금 양도세 중과 때문에 원래는 안 팔까도 고민하다가 아예 팔아야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떠세요? 많습니다. 근데도 이제 안 팔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를 5월 9일 이전에 팔면 얼마예요? 그리고 만약에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얼마예요? 한 2억 싸게 팔면 지금 세금이 얼마예요? 이 3단계로 뽑고 그래서 싸게 내놨는데도 안 팔리면 그다음 저 우리 자식한테 이거 증여하면 증여 취득세랑 증여세는 얼마예요? 이제 그런 구조로 하나하나 또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이게 반대로 5월 10일이 되면 네. 사실상 이제 안 팔 사람들만 남은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반대로? 제가 봤을 때는 팔 사람들은 그 전에 팔고 팔고. 안 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버티겠다는 사람들만 남지 않을까.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박사님이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5월 10일 이후에 남아서 그때 파는 건 조금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세금 한 3, 4억 더 내고 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중과를 피하냐를 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급하게 팔아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원래 팔 건데 세금 더 내고 팔 필요는 없으니까 빨리 파는 거고. 네. 굳이 세금을 중과 안 당하는데도 막 지금 급해서 파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얘기도 해주시죠.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구독자님들 네. 이 다주택자이신 분들이라면 제가 설명 좀 어렵더라도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주택 중과 진단표 1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 대상이어야 해요. 그럼 중과 대상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과 대상이어야 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그럼 중과 제외인 거예요. 주택이 10개 있어요. 10개 있는데 9개가 중과 제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주택을 팔 때는 중과가 안 돼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2주택자라 하더라도. 먼저 이제 여기서 중과가 제외되면 아니다. 근데 중과 대상이다. 법에서 중과 제외하지 않는 주택이다. 그러면 그 다음 버전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느냐 그리고 2주택 이상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아닌 지역. 예를 들면 대전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 지역도 아닌데 지금 중과를 걱정한다? 안 해도 되는 짓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2주택 이상이면 그러면 5월 9일 이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결국 중과 대상이다. 근데 이제 5월 10일 이후에 판다? 그러면은 이제 중과다. 그런 사람이. 근데 5월 9일 이전에 팔렸는데 못 팔았어. 계약은 못하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라도 하면 일단 합격. 그리고 4개월,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면 그럼 그 기한이 이제 9월 9일, 11월 9일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양도만 하면 우리가 중과는 제외하겠다. 예, 이런 내용인데요. 내가 가진 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중과 제외가 아닌 중과 대상이다라면 5월 9일 이전에 판다. 그러면 일반 세율 5월 9일 이후에 판다 하면 중과 세율 2주택자 양도 차익이 10억 이상이고 20년 정도 보유했는데 세금이 정상 세금보다 3억 5천 늘어나고 3주택자는 4억 6천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근데 만약에 5월 9일 이전에 과거에는 잔금 청산까지 했어야 됐는데 정부에서 이제 좀 팔아서 중과를 피할 수 있게 길을 좀 열어줬죠.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 계약은 체결 못하면 계약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먼저 해야 돼요. 그 허가 신청이라도 5월 9일 이전에 하고 양도를 4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한 5월 9일 이후에 이루어질 확률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그렇죠. 5월 9일에 하면 한 12에서 15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긴 한데 9월 9일, 11월 9일 그 기한으로 그때까지 양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잔금까지 다 치러야 그렇습니다. 된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일이라는 거는 잔금 청산일이니까요. 그럼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뭐가 9월 9일이고 뭐가 11월 9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4개 지역은 작년 2025년 10월 15일 이전부터 원래 조정대상 지역이었고 나머지 서울 21개 지역 그리고 경기도, 과천 등 12개 지역은 새롭게 지정됐단 말이에요. 21개, 12개는 11월 9일까지 그리고 원래부터 지정된 4개 지역은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무리해라. 그게 바로 우리 다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냥 날짜도 그냥 11월 9일로 통일해 주지 그냥. 이게 너무 말입니다.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세무 상담을 안 받고 이게 일반적인 분들이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걸 조금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투기거래 지역이고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내 물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여러 채가 있는데 그거를 팔 때는 지금 중과 대상이고 대전이든 부산이든 밖에 있는 거 팔 때는 5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어차피 그냥 일반 과세다. 그러니까 그런 거 파는데 지금 급하게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괜히. 굳이 그거는 급할 건 아니다. 그 가장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원해서 다주택 되시는 분들은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뭐 부모님이 갑자기 뭐 내 명의가 꼬였으니까 뭐 가져가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상속. 뭐 형제끼리 나눠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내가 파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는 거기까지는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파는 주택이 중과
대상이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네. 중과 대상이냐, 중과가 배제되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과 4, 10, 11 되게 어려워요. 제가 2주택 이상인 경우와 온리 2주택일 경우에만 중과 네. 배제가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거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중과 배제. 나 이런 주택을 갖고 있어도 중과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네. 주택 유형 1번. 바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장기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요. 구청, 지자체에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임대기간 요건, 예를 들면 5년, 8년, 10년, 지금 또 6년짜리도 있는데 이러한 요건, 기간 요건을 또 충족해야 되죠. 그리고 임대료 증액 비율이 있어요. 5% 이내에서 1년에 5% 이상 올리면 안 돼요. 이런 요건을 다 갖춰요. 그리고 이제 말소가 되면 현재 법으로는 말소가 돼도 네. 계속 중과 배제예요. 그런데 말소의 유형 중에 우리가 자동 말소라는 게 있고 자진 말소가 있는데 자동으로 말소된 거. 이거는 뭐냐면 아파트 내지는 단기 임대, 예전에 4년, 5년 이런 단기 임대가 자동으로 말소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그냥 무조건 더 연장하고 싶어도 자동으로 말소된단 말이에요. 말소된 날로부터 현재 법으로는 계속 그 주택은, 임대주택은 과거에 그 요건만 다 준수했다면 우리가 중과를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비싼 아파트예요. 근데 요건을 다 준수했어. 그래서 임대 개시 당시에 또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런 요건까지 다 갖춘 그런 주택이라면 설령 주택이 여러 채라 하더라도 양도하는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중과는 적용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쓸만한 그런 임대주택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뭐 요건 굉장히 어렵지만 그중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이 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기존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요, 이 임대주택이 하나 있고 일반 주택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만 다주택 중과 배제 효과를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임대주택을 포함한 중과 배제되는 유형들이 많은데요. 그 주택 외에 하나만 더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고 임대주택이 하나 있다면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중과 배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도 중과 배제 이렇게 네. 됩니다. 임대주택이 하나 있고 거주주택이 있으면 2년 이상 거주만 하면 거주주택 이거 먼저 팔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것도 맞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이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또한 우리가 중과 배제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예. 그래도 진짜 쉽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임대 등록 그냥 구청이나 뭐 시청 같은 데 가서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난데 맞습니다.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꼭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습니다. 요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만이 되고요. 네. 우선은 그 상속은요. 상속 부분은 어떻게 상속이 궁금하시구나. 왜냐면 이제 특히 이제 지방에 막 주택 이제 단독 주택을 막 형제 5명이 나눠 갖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다 보니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주택을 6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상속 소수 지분이 3개예요. 소수 지분이라는 건 뭐냐면 큰형이 있고 막내예요. 저도 막내 아들인데 제가 주택을 3개 상속받아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받았는데 그게 소수 지분이야. 그 소수 지분은 우리 다주택 중과를 따질 때 주택수 산정에서 빠져요. 결론은 그건데 이렇게 쉬운 거 아닌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상속주택은 무조건 5년 동안은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당연히 얘기했겠죠. 아니겠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가 중과 배제에 관련된 법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거기 1항에 이제 열거가 쭉 돼 있는데 그 중에 상속주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에 나와 있는 상속주택에 한해서 그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팔면 중과 배제하겠다. 모든 상속주택은 5년 동안 중과 배제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일정한 상속주택만 5년 동안 중과 배제하겠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소수지분은 예외예요. 어떠한 주택에는 소수지분인 사람도 있지만 소수지분이 아닌 나이가 많거나 지분율이 많은 그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을 기준으로 상속을 받는데 부모님하고 이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독립세대원이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독립세대원이 아니라는 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나도 한 채 부모님도 한 채 있으면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세대원인 상태로 부모님이 집이 하나 있다.
그럼 그걸 하나 상속받았다. 내가 있는 주택과 부모님이 상속해주는 게 하나가 있죠. 이 상태는 부모님 거를 5년 이내에만 팔면 다주택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독립세대원이 아니거나 또는 부모님에게 주택이 2개 있는 거예요. 주택이 2개 있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선순위 상속주택이고 하나는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게 되거든요. 선순위 상속주택이 또 뭐냐면 보유기간이 긴 거. 부모님이 보유한 기간이 긴 그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인데 그 주택은 큰형이 받고 기간이 짧은 거, 상대적으로 짧은 건 작은형이 받아요. 그러면 이 작은형이 받은 건 중과 대상이에요. 자기가 하나 있었죠. 부모님한테 선순위가 아닌 걸 상속받았죠. 독립세대원이었지만 너무 복잡해. 복잡해. 네. 그래서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만 남겼다. 그리고 독립세대원이었다. 네. 그러면 5년 이내에 파는 거는 5년 동안은 중과 배제가 맞다. 네. 근데 집 2개 이상이면 중과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상속을 받았지만 네. 어찌 보면은 이제 A를 받냐 B를 받냐를 가지고 갈라지는 거네요. 맞아요. 뭘 받느냐도 중요해요. 오래 가지고 있는 걸 받는 게 낫다 차라리.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할 때 항상 너무 어려워요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취득세 중과 아시죠? 네. 취득세 중과를 따질 때 상속받은 건 5년 동안 무조건 빼줘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해. 네네. 상속받으셨어요. 상속받은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니까요. 다주택 중과가 아니라 주택이 원래 상속주택이 하나 있다면 그건 빼줄게요. 그리고 종부세를 할 때도요. 무조건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빼줘요. 네. 근데 아까 말한 다주택 중과를 할 때는 선순위 상속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빼준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통일 좀 하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요청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택수가 네. 법마다 다 달라요. 주택수 인정받는 그 요인이. 이게 법을 만드는 부서가 네. 예를 들면 달라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 과가 달라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상속받은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 배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가장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팔 생각이 있으시면 좀 상담을 좀 받고 그 다음에 해야지 괜히 먼저 판 다음에 저 어떻게 해요라고 해봐야 해결 방법이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약을 하고 오셔요. 그럼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잔금까지 치르고 오셔요. 양도세 신고해 달라고. 그러면 좀 빨리 오시지. 방법이 없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맞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잔금까지 계약만 하고 왔다면 세금하고 계약 위약금하고 비교했을 비교를 때 해봐야 돼. 근데 이제 잔금까지 치렀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꼭 좀 미리 좀 알아보시는 게 좋다.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또 지방에 집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뭐 세컨하우스니 뭐 인구 감소 지역은 뭐 세금 감면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하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지방 저가주택? 맞습니다. 네. 지방 오피스텔 저가주택이라는 개념이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대전에 집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우선은 지방 괜찮죠. 그렇죠. 지방 네. 고가주택이 하나 있고 서울에 조정대상 지역이 하나 있다면 제가 다음에 5월 10일 이후라도 뭘 먼저 팔아야 될까요? 대전 거 그렇죠. 팔아야 대전 팔아야 고가주택을 먼저 팔고 그거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네. 우리가 중과대상이 아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쉬워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거를 실수로 먼저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2주택자고 네.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는 중과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지방 저가주택은 지방 저가주택이 아닌 서울의 조정대상 지역을 먼저 팔아도 얘를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굳이 지방 거 먼저 팔고 이걸 팔지 않아도.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요. 서울에 있는 거 이거 비과세 받으려면 지방 저가주택을 마찬가지로 먼저 네. 팔아야 돼요. 그렇죠. 비과세가 또 굉장히 크니까요. 우리가 중과에 빠져서 나 중과 아니니까 나 서울에 있는 거 먼저 팔게 그러면 의미가 없죠 사실.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론은 길었지만 이제 지방 저가주택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지방이 무엇이냐? 지방은 서울, 경기, 인천 빼고 다 지방이냐? 그건 아니에요.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해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고요. 광역시는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5개 정도. 그다음에 세종시. 그래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 여기를 우리가 세법에서 다주택 중과를 판단할 때의 지방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수도권은 무조건 지방이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예외가 있어요. 수도권 안에도 군읍면 지역이 네. 있고요. 울산 뭐 이런 광역시에도 군읍면, 세종시에도 아마 군읍면이 있을 수 있는데 수도권,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시 안에도 군읍면 지역은 우리가 지방으로 봐주겠다. 이런 네. 규정이 있고요. 그게 바로 지방의 개념이고요. 저가의 개념은 이 주택을 양도할 때, 지방에 있는 그 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또는 서울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이 지방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라면 그 주택은 중가를 따질 때 주택수로 빼겠다.
이건 네. 없는 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없는 주택이 아니니까 결국은 그거 먼저 팔고 팔아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세 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고민이 좀 될 수도 있겠죠. 뭐 조정 대상 지역에 2개 있고 저런 거만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막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 되게 복잡해요. 진짜 복잡합니다. 이게 네. 말로 이렇게 한두 마디로 하기는 그래서 참으로 이거를 어렵다. 정말 잘 알려면 부분만 알면 안 되고요. 맞아요. 다 알아야 정말 유효한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과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거를 따지기도 쉽지가 않고 요즘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무주택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엄마가 막 몰래 빌라 사놓고 막 이런 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막 사연 막 오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요 다주택 중과를 따질 때 이 주택수에는요 입주권도 들어가고 분양권도 들어가고 오피스텔도 들어가요. 근데 같은 세대원 중에 그게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남편분이 이제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아내분이 남편 몰래 오피스텔을 하나 사놨구나 또. 몰래 사놓고 네. 거기서 월세 받으려고 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내분도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요. 그랬더니 나 몰랐는데 오피스텔이 없던 게 생겼으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과세가 배제되고 지금 5월 10일 이후라면 그것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중과가 될 수 있다. 오피스텔은 그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이요. 기준시가 1억 이하인 경우들이 있어요. 아주 그러면 조그마한 원룸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사업자 등록도 해놓고요, 이제 사업자만 찾아서 임대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일단 그게 이제 주택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1억 이하의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 강남에 뭐 양도차익 10억짜리가 있다. 그럼 항상 제가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뭘 먼저 판다? 뭐 오피스텔을 당연히 먼저 팔아. 정리해. 그래야 이 다음에 강남에 이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수로 이 오피스텔이 1억 이하인데 먼저 안 팔고 강남에 있는 이 주택을 먼저 팔았다. 네. 자, 비과세 못 받는 거는 이제 차지하고 중과냐 아니냐. 중과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 2주택일 때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한 번만 집중해 보세요.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에 양도 차익이 한 10억 난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오피스텔을 먼저 팔면 양도 차익이 얼마 없어. 얼마 없기 때문에 양도세도 거의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양도 차익이 한 1억 났다고 칠게요. 이게 중과냐 아니냐. 오피스텔을 먼저 팔면 중과가 아니에요. 근데요 아파트 네. 이걸 먼저 팔면 이건 중과예요. 중과예요. 또 너무 기준시가가 낮은데도. 그러니까 유일하게 중과 배제 주택 외의 1주택. 제가 아까 임대주택도 그랬지만 임대주택 외의 1주택까지는 얘를 먼저 팔아도 네. 중과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피스텔 이거는요.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 이거 외의 1주택은 중과예요. 네. 왜 그러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다주택 안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그냥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속 편한 세상입니다. 속편하고 네. 작은 거를 하여간 먼저 정리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걸 먼저 떨굴 거 떨구고 양도 차익 많이 나온 거를 마지막 어떻게든 비과세를 끌고 받을 가야 수 있게끔 되는데. 해야 되죠.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요즘에는 그런 뭐 조그마한 오피스 이런 게 또 안 팔리니까 따님이나 뭐 아들 아니면 뭐 엄마 아빠한테 또 증여하고 뭐 이러면서 또 세금 나오고. 제가 그렇게 또 부모님한테 넘기고 이랬다가 또 명의신탁으로 오해받아서 결국은 다주택 중과 내지는 비과세 배제당하는 것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넘길 거면 돈 받고 이게 아니라 차라리 증여하는 게 낫겠어요. 증여를 하는 거는 우리 자유잖아요. 네. 그걸 명의신탁으로 증여했다고는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임대보증금 끼고 약간 막 500만 원 주고 넘겼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명의신탁으로 또 오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소명 안 되면 세금 몇 억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비과세 받은 거, 그다음에 오히려 중과로 그러니까. 가는 거죠. 종부세 합산 배제된 것도 네. 다 합산되겠죠. 그냥 차라리 그냥 증여로 가자. 차라리 증여가 깔끔한 얼마 안 되는 것 같기도 거면. 하고. 근데 또 증여하려고 그랬더니 세입자가 또 이제 탁 살면서 나는 그건 안 이제 됐다. 계약갱신 청구권 쓴다고 또 안 나간다고 뭐 실거주 할 거냐 막 단순 싸우고. 증여하든가, 단순 그러니까 너무 증여하든가 어려워요. 아니면은 아예 정말 진짜 동거래를 하든가. 우선은 팔지 않아도 되는 주택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정리는 해주셨거든요. 뭐 네. 지방에 있거나 하는 것들은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네. 지금은 이제 토지 안쪽에 있는 것들을 팔 때의 문제인데 세금이 별로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매로 파시는 분들은 네. 이거는 엄청 큰 손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영상을 많이 좀 찍고 적극적으로 제가 댓글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분이 양도 차익이 10억이고 보유 기간이 10년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팔면 20억 원 정도에 원래는 팔 수 있었는데 지금 안 팔리잖아요.
이제 중과 시행.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억짜리를 지금 팔려면 뭐 18억에 내놓으면 팔릴 네. 것 같아. 그러면 20억짜리를 18억 원에 팔면서 와 나는 다주택 중과 안 받았다, 돈 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5월 10일 이후에 팔아도 중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준 거 아니니까. 그러면 5월 10일 이후에 적어도 20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세율로 급하게 18억에 팔았다면 세금은 물론 싸게 팔면 세금 한 7천만 원은 세금도 떨어질 거잖아요. 낮아지니까. 그러나 내가 받을 돈이 줄어들면 2억이 줄고 7천만 원 아끼면 결국 한 1억 3천만 원을 법령을 잘 몰라서 결국 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1억 3천이 줄어든다. 이게 좀 안타깝죠. 거기다 요즘에는 그나마 지금 매물도 많기 때문에 막 가격도 못 받는데 첩첩이 쌓이는 거예요. 네, 지금 한 6, 7월 지나면 또 매물이 또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래저래 손해니까 꼭 알아보고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